주한미군 빼고도 남북이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무기체계의 성능, 정밀도,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군대와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전술적인 부분까지 아직 못 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막 첫 발을 막 내딛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뭐 다 우리가 안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많이 얘기하세요. 주한미군 빼고도 남북이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일단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냥 병력 수의 숫자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이제 무기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지상군 같은 경우에 북한이 뭐 한 120만 명이 되고 우리는 지상군 해봐야 한 30만 명이고 하니까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대신 우리는 무기체계의 성능, 뭐 이런 좀 정밀도,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는 이제 해볼만 하더라고 했는데 늘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핵무기는 이거는 뭐 언터처블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는 상대와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군대와랑 어떤 뭐 가정을 해서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군이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고민하는 와중에 삼축 체계, 뭐 킬체인이라는 것들, 뭐 KAMD 이런 것들도 북한의 핵을 어떻게 우리가 조기에 무력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또 굉장히 우리보다가 상대적으로 좀 뭐 앞선다기보다는 많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미사일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미사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북한의 방사포들, 뭐 600mm니 뭐니 이런 것들이 거의 미사일에 준하는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나 또는 뭐 방사포, 그리고 플러스에서 더 약간 걱정되는 것은 실전 경험. 그러니까 북한 군들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가가지고 10,000여 명 이상이 처절한 전투의 어떤 경험을 쌓았잖아요. 실전 경험. 실전 경험이요. 그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 그냥 악조건에서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드론을 가지고 전투할 수 있는 전투 그 기술과 이것도 숙달을 했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가지고 자폭 드론을 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익혔거든요. 전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개발을 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만 드론 전사 육성이지만 그 드론 전사 육성은 그냥 드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거지 전술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못 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 북한과 우리가 군사적으로 붙게 된다면 뭐 당연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정신력이나 의지나 또는 장비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압도할 거라고 믿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 그다음에 뭐 방사포들, 그리고 특히 쿠르스크에서 경험했던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격 전술들,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되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 전투하는 거 보니까 시가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유사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북한이 대남 기습 타격이나 아니면 후방으로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어떤 시가전, 특수전 능력들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개발했겠구나. 현대전에 맞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예전에는 보통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서 뭐 북한군은 저 산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쪽 산에 있고 뭐 이러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뭐 와 가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번에 뭐 여러 나라들에서 전투하거나 또는 좀 쿠르스크에서 전투도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 지역에서의 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밀집된 지역에서 전투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제 군에서도 이런 도심지에서 전투하거나 또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상대에서,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나 또는 뭐 지형적으로 제한되는 데서 북한군을 코앞에 둘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일종의 뭐 근접 전투 능력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부분은 사실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입장차가 있더라고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번 보니까 2029년 1, 4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 이렇게 완료하겠다는데 사실 보면은 그 2029년이라는 게 1월 달에 트럼프가 퇴임하고 난 이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2028년 말까지 완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기간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 좀 이견이랄까 갈등이랄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이제 공식화된 게 2015년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었는데 속으로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 조건이 계속 변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시한을 정해놓고 하여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 조건이라는 게 계속 완전히 충족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이건 조건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되게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조건이라는 게 들어올 때도 군 내부에서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시한에 대한 어떤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2026년이 됐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니까 이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발표한 것이 올해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의 그 3단계 중에서 2단계를 올해 마무리 짓고 마지막 3단계 보통 이제 그 FMC라고 하는 3단계 그것은 실전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까지 이제 2027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전작권 전환은 2027년 말 아니면 2028년 초 할 수 있다. 날짜 정하자. 그렇게 오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그 언론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 안규백 장관이 미국 가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고 미국이 거기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2017년이라도 우리는 전작권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입장이나 또는 그 주한미군 사령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작권 전환은 2029년 1분기가 되어야지만 전작권 전환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돼야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 발언으로는 2027년이라도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니까 지난번은 2028년이었는데 다시 1년 땡겨서 27년이라도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건 사실 군사력이나 전투 능력에 있어서는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인한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그냥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의지를 강력히 필요하는 것 같고 이제 미국 측은 능력이 되냐 그걸 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원활히 이제 타협을 해야 되고 서로 양쪽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건 이 전작권 전환의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은 우리는 지금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미국은 자기들이 손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한미가 공동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과연 우리한테 우리 요구들을 줄까? 이거는 우리가 물론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도 있겠지만 한미동맹이 정말 긴밀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얼마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까지도 안규백 장관의 말에 동조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브런슨 편을 들어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미 간의 현안이 핵추진 잠수함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달에 에이펙, 경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이거 북한 물론이지만 중국 잠수함도 견제하려면 핵 잠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동해가지고 사실 오케이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잠수함이라는 게 아무리 그 사업이라는 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 그래도 그러고 나서 벌써 6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최근에 양측이 이제 좀 할 것처럼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에이펙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을 동의했다까지는 됐잖아요. 이제 동의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행위는 없었죠 보면. 그러니까 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논의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보면. 이런 원자력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이제 한미 간에 그런 것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우리 군 내부에도 절차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절차가 이제 막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무기체계라는 것은 각 군이 우리가 뭐 사실 해군이죠, 해군. 해군에서 우리가 잠수함이 필요하니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니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해군이 이제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소요 제기를 먼저 해야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소요 제기를 이제 최근에 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번 주에 했다고 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했으면 그 소요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합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 이거 군사적으로 따져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 물론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될 건 없겠지만 어쨌거나 법적 제도적 절차상으로는 합참이 그것을 승인을 해야 되고 합참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방부가 방사청과 함께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한 거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뭐 선행 연구라든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해군이 합참에다가 소요 제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실무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한미 간에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된 거를 보니까 이제 그 발걸음이 이제 막 첫 발을 막 내딛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보통 말 나오면 10년이라 그러는데 잠수함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무기체계를 만들 때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개발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리고 지금 이제 2000년부터 이제 1990년부터 개발을 해서 2000년도에 개발하려고 돼가지고 육군에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주포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개발하는 데 걸렸으면 이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더 기밀스러운 무기체계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시간을 단축하는 거에서는 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뭐 원자로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한미 동맹의 관계를 얼마나 더 긴밀하게 유지해 가느냐는 부분이 핵 추진 잠수함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하고도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그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기분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핵무기라는 게 원하는 나라마다 핵무기를 다 갖게 되면 지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이제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뭐 가지면 안 된다. 너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진 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갖고 다른 나라들은 못 갖게 하는 불평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형님들만 갖고 계시고 좀 잘 저희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는 그 구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핵 군축을 통해서 기존에 개발되는 핵무기들도 없애는 쪽으로 가야죠, 보면.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한번 이게 실제 사용이 되면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봤던 것처럼 지구의 인류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갖게 되면 보통 주변국들이 다 연쇄 반응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면 이제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도 가지려고 할 것이고 뭐 심지어는 대만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핵의 어떤 도미노 뭐 개발이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핵은 지금 있는 국가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가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상호 협의해서 이거를 이제 폐기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이 지구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만이라도 빨리 좀 우리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